테헤랄로의 아침은 거대한 강철 기계가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는 소리로 시작되었다. 수만 대의 차량이 뿜어내는 매연은 회색빛 공기 속에 뒤섞여 정체 모를 압박감을 자아냈고, 사방을 에워싼 고층 빌딩들은 화려한 유리 외벽으로 햇빛을 튕겨내며 길 위의 사람들을 오만하게 내려다보았다. 칠순의 도연은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낡은 가방끈을 고쳐 매며 홀로 서 있었다. 그녀의 손바닥에는 클라우드 하우스 1202호라고 적힌 땀에 젖어 잉크가 번진 메모지가 쥐어져 있었다.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눈앞에 솟은 은빛 마천루를 올려다보았다. 지상의 구질구질한 소음과는 무관하다는 듯 그 건물은 고고한 침묵 속에 잠겨 있었다. 도연이 육중한 회전문 안으로 발을 들였을 때 가장 먼저 느껴진 것은 코끝을 스치는 인공적인 서늘함이었다. 외부의 후텁지근한 열기는 정문의 에어커튼에 의해 단칼에 잘려나갔고, 로비는 성당처럼 정적에 쌓여 있었다. 거울처럼 닦인 대리석 바닥에는 도연의 해진 운동화가 민망할 정도로 선명하게 비쳤다. 안내 데스크에 앉은 젊은 보안 요원은 도연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도연의 굽은 등과 검버섯이 핀 손등에서 잠시 멈췄다. 방문 목적이 어떻게 되시죠? 사무적인 목소리에는 일말의 온기도 없었다. 도연은 쉰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대답했다. 가사 도우미로. 오늘부터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중력을 거스르는 줄도 모르게 도연을 12층으로 실어 날랐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는 은은한 향나무 냄새와 고급스러운 디퓨저 향이 감돌았다. 1202호 앞에 선 도연은 습관처럼 가슴팍 앞주머니를 눌러보았다. 그 안에는 모서리가 하얗게 닳아버린 손자 민우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3년 전 아들의 사업이 무너지고 집안이 풍비박산 나던 날, 며느리는 아이를 데리고 소리 없이 자취를 감췄다. 어머니 살아서 다시 봬요.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마지막이었다. 도연이 이 화려한 강남의 심장부로 들어온 이유는 오로지 하나였다. 며느리의 지인이 이 근처 고급 빌라에 살고 있다는 신락 같은 소문을 붙잡기 위해서였다.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육중한 현관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집 안으로 들어선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숨을 들이켰다. 거실 전면을 가득 채운 통유리 너머로 서울 시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져 있었다. 발 아래 세상은 마치 장난감 도시처럼 비현실적으로 작아 보였다. 집안 전체를 감싸고 있는 차가운 대리석과 기하학적인 가구들은 도연이 평생 살아온 낡은 자취방과는 전혀 다른 행성의 풍경 같았다. 고용주 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태블릿 PC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는 남색 정장을 차려입은 채 고개도 들지 않고 지시사항을 의조렸다. 도연 씨라고 하셨죠? 전 복잡한 건 싫어해요. 첫째, 매뉴얼대로만 움직이세요. 모든 가구와 집기는 정해진 위치가 있어요. 둘째, 집안에서 요리는 금지입니다. 냄새 배는 게 싫어서 식사는 밖에서 해결하거나 간단한 샐러드만 먹거든요. 셋째, 제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일해주세요. 전 집에서 타인의 존재감을 느끼는 게 불편합니다. 도연은 묵묵히 고개를 숙였다. 서윤의 말투는 정중했으나 그 안에는 도연을 사람이라기보다 움직이는 청소 도구쯤으로 여기는 냉랭함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곧바로 앞치마를 두르고 거실 바닥부터 닦기 시작했다. 무릎을 굽히고 엎드려 대리석을 문지르자 에어컨 바람에 차갑게 식은 냉기가 뼈마디를 타고 올라왔다.
서윤은 최신형 로봇 청소기를 쓰라고 했지만 도연은 구석구석 손걸레질을 고집했다. 기계가 닿지 않는 모서리, 장식장 밑바닥, 가구 다리 사이사이. 겉보기에 완벽한 이 집에도 돌보지 않은 사각지대는 존재했다. 도연은 닦고 또 닦으며 이 집의 먼지가 아닌 보이지 않는 벽을 닦아내는 기분이 들었다. 서윤이 출근하고 나자 집안은 거대한 무덤처럼 적막해졌다.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냉장고를 열자 유기농 식재료와 수입 소스들이 군대처럼 열을 맞추어 서 있었다. 유통기한이 임박한 비싼 샐러드 팩들이 구석에서 시들어가고 있었고 조리기구들은 한 번도 쓰지 않은 듯 새것의 광택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집의 주방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풍요를 전시하는 진열장 같았다. 도연은 싱크대에 서서 창밖을 보았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들은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눈부시게 반짝였지만 정작 그 안에서 숨쉬는 사람들의 온기는 느껴지지 않았다. 오후가 되자 유치원에서 돌아온 7살 민준이 거실로 들어왔다. 아이는 도연을 보더니 흠칫 놀라며 제 방으로 숨어버렸다. 아이는 산더미 같은 고급 장난감 속에 살았지만 방문 틈으로 보이는 아이의 눈동자에는 지독한 외로움이 서려 있었다. 도연은 민준의 방문 앞에 서서 나직하게 말했다. 민준아, 할머니가 주방에 시원한 보리차 준비해 두었단다. 목마르면 나와서 마시렴. 아이는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도연이 거실 다른 쪽을 청소하는 사이 아이가 살그머니 나와 보리차를 한 컵 마시고 들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도연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번졌다. 도연은 청소를 하다가 서재 책상 구석에서 구겨진 종이 뭉치를 발견했다. 펼쳐보니 그것은 민준이 그린 그림이었다. 커다란 창문이 달린 멋진 집이었지만 그 안에는 가구만 가득할 뿐 사람이 살고 있지 않았다. 도연은 그 그림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 책상 모서리에 가지런히 펴두었다. 이 화려한 강남의 아파트가 아이에게는 거대한 유리 감옥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다. 해질녘 서윤이 돌아왔다. 그녀는 집안을 훑어보더니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수고하셨어요. 내일도 같은 시간에 오세요. 그것이 작별 인사의 전부였다. 도연은 낡은 가방을 챙겨 문을 나섰다.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껏 초라해 보였고 무릎은 욱신거렸다. 강남의 화려한 네온 사인이 하나둘 불을 밝히기 시작했다. 도연은 주머니 속 민우의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민우야, 할머니가 여기서 내가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을 꼭 찾아낼게. 도연의 발걸음이 축축한 보도블록 위를 밟으며 지하철역으로 향했다. 그녀의 등 뒤로 클라우드 하우스의 유리 성벽이 달빛을 받아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알람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새벽의 찬 기운이 자취방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훑었지만 도연은 익숙한 듯 무릎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클라우드 하우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주름 사이로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손자 민우를 향한 희망으로 형용했다. 1202호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을 맞이한 것은 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도연 씨, 어제 제가 분명히 가구 위치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종이 뭉치 왜 마음대로 펴놓으셨어요? 서윤은 이미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연의 선의를 침범으로 규정한 듯 차가웠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민준이가 그린 소중한 그림인 것 같아서.
버려지면 안 될 것 같아 펴두었습니다. 서유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배려 필요 없으니 청소에만 집중해 주세요. 제 직업상 기밀 서류가 많아서 타인의 손길이 닿는 게 예민합니다. 서유는 그 말을 남기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레를 들었다. 오전 내내 도연은 집안의 모든 유리와 거울을 닦았다. 이 집에는 유독 거울이 많았다. 거실의 커다란 전신 거울, 복도의 장식 거울, 화장실의 거울벽들. 하지만 그 수많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화려한 집안 풍경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연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닦으며 언젠가 이 거울 속에 민우와 함께 웃는 모습이 담기길 간절히 기도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운 민준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연은 주방에서 시원한 배즙 한 잔을 따라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아, 유치원에서 힘든 일 있었니?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아이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아빠는 집에 오지도 않아요.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무섭다는 말에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사방이 유리로 막힌 이 화려한 성은 아이에게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도연은 서윤의 금지령을 잠시 잊기로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 구석에 있던 신선한 과일들을 꺼냈다. 불을 써서 냄새를 풍길 수는 없었지만 과일을 예쁘게 깎아 모양을 내는 것은 가능했다. 도연은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와 알록달록한 과일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았다. 민준아, 여기 토끼들이 민준이랑 놀고 싶어서 왔네. 한 입 먹어볼까?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사각거리며 사과를 씹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웠다. 할머니, 사과가 진짜 달아요. 엄마가 주는 영양제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도연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1202호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뚫고 올라온 여린 새싹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한참 남은 오후 4시경 서윤이 잊은 서류가 있다며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과를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연과 민준을 본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도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제 눈에 띄지 않게 일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아이한테 확인되지 않은 음식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서윤의 날카로운 고함에 민준은 놀라 도연의 뒤로 숨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저 사과 한쪽 나누어 먹었을 뿐입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게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도연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화려한 변호사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도연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물음은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 속에서 도연은 보았다. 저 차가운 성벽 뒤에 숨겨진 자신보다 더 외로운 한 여자의 그림자를.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작았다. 도연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붉은 빛을 받아 타오르는 듯 보였지만 1202호 안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도연은 다짐했다. 이 집의 차가운 성벽에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게 하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임을 깨달은 오후였다. 이튿날 아침 도연은 알람 소리가 들리기도 전에 몸을 일으켰다. 새벽의 찬 기운이 자취방의 얇은 벽을 뚫고 들어와 뼈마디를 훑었지만 도연은 익숙한 듯 무릎을 문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클라우드 하우스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연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세월의 풍파를 정통으로 맞은 주름 사이로 고단함이 역력했지만 눈빛만큼은 손자 민우를 향한 희망으로 형용했다. 1202호에 들어서자마자 도연을 맞이한 것은 서윤의 날카로운 목소리였다. 도연 씨, 어제 제가 분명히 가구 위치 건드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서재 책상 위에 있던 종이 뭉치 왜 마음대로 펴놓으셨어요? 서윤은 이미 완벽한 정장 차림으로 현관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빛은 도연의 선의를 침범으로 규정한 듯 차가웠다. 도연은 고개를 숙이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민준이가 그린 소중한 그림인 것 같아서 버려지면 안 될 것 같아 펴두었습니다. 서윤은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이내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확인했다. 앞으로는 그런 사소한 배려 필요 없으니 청소에만 집중해 주세요. 제 직업상 기밀 서류가 많아서 타인의 손길이 닿는 게 예민합니다. 서윤은 그 말을 남기고 찬바람을 일으키며 집을 나섰다. 쾅 하고 닫히는 현관문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연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서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다시 걸레를 들었다. 오전 내내 도연은 집안의 모든 유리와 거울을 닦았다. 이 집에는 유독 거울이 많았다. 거실에 커다란 전신 거울, 복도의 장식 거울, 화장실의 거울 벽들. 하지만 그 수많은 거울 속에 비치는 것은 화려한 집안 풍경뿐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미소는 어디에도 없었다. 도연은 자신의 얼굴이 비치는 거울을 닦으며 언젠가 이 거울 속에 민우와 함께 웃는 모습이 담기길 간절히 기도했다. 오후가 되어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어제보다 훨씬 지쳐 보였다.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가방을 내팽개치고 소파에 쓰러지듯 누운 민준은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았다. 도연은 주방에서 시원한 배즙 한 잔을 따라 아이 곁으로 다가갔다. 민준아, 유치원에서 힘든 일 있었니? 할머니한테 말해보렴. 아이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엄마는 맨날 공부만 하라고 하고 아빠는 집에 오지도 않아요. 이 집은 너무 조용해서 무서워요. 7살 아이의 입에서 나온 무섭다는 말에 도연의 가슴이 미어졌다. 사방이 유리로 막힌 이 화려한 성은 아이에게 거대한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도연은 서윤의 금지령을 잠시 잊기로 했다. 그녀는 주방으로 가 냉장고 구석에 있던 신선한 과일들을 꺼냈다. 불을 써서 냄새를 풍길 수는 없었지만 과일을 예쁘게 깎아 모양을 내는 것은 가능했다. 도연은 토끼 모양으로 깎은 사과와 알록달록한 과일들을 작은 접시에 담아 아이 앞에 놓았다. 민준아, 여기 토끼들이 민준이랑 놀고 싶어서 왔네. 한 입 먹어볼까? 아이의 눈동자가 조금씩 생기를 되찾았다. 사각거리며 사과를 씹는 소리가 거실의 정적을 기분 좋게 메웠다. 할머니, 사과가 진짜 달아요. 엄마가 주는 영양제보다 훨씬 맛있어요. 아이는 처음으로 도연을 보며 활짝 웃었다. 그 웃음은 1202호의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뚫고 올라온 여린 새싹 같았다. 하지만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퇴근 시간이 한참 남은 오후 4시경, 서윤이 잊은 서류가 있다며 예고 없이 들이닥쳤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사과를 먹으며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연과 민준을 본 서윤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도연 씨, 지금 뭐 하시는 거죠? 제가 분명히 제 눈에 띄지 않게 일하라고 했을 텐데요.
그리고 아이한테 확인되지 않은 음식 함부로 먹이지 마세요. 서윤의 날카로운 고함에 민주는 놀라 도연의 뒤로 숨었다. 도연은 당황했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서지 않고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쥐었다. 사모님 죄송합니다. 하지만 아이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그저 사과 한쪽 나누어 먹었을 뿐입니다. 사람 사는 집에 사람 냄새가 나는 게 그리 잘못된 일입니까? 도연의 말에 서윤은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벌린 채 서 있었다. 화려한 변호사라는 갑옷을 입고 평생 승부의 세계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도연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물음은 예상치 못한 일격이었다. 서윤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찰나의 흔들림 속에서 도연은 보았다. 저 차가운 성벽 뒤에 숨겨진 자신보다 더 외로운 한 여자의 그림자를. 서윤은 아무 말 없이 서류만 챙겨 다시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는 아까보다 훨씬 작았다. 도연은 떨리는 숨을 내뱉으며 민준을 꼭 안아주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기 시작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들이 붉은 빛을 받아 타오르는 듯 보였지만 1202호 안에는 그보다 더 뜨거운 온기가 서서히 번져나가고 있었다. 도연은 다짐했다. 이 집의 차가운 성벽에 균열을 내고 그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게 하겠노라고. 그것이 자신이 이 자리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임을 깨달은 오후였다. 클라우드 하우스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고요했다. 하지만 1202호 내부를 흐르는 기류는 전날의 폭풍이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묘한 잔상을 머금고 있었다.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거실 전면의 통유리창을 닫기 시작했다. 어제 내린 비가 남긴 얼룩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지워내며 도연은 그 투명한 벽 너머로 보이는 강남의 풍경을 응시했다. 수백 개의 빌딩이 겹쳐진 저 미로 같은 숲 어딘가에 자신이 그토록 그리워하는 손자 민우가 숨쉬고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렬하게 다가왔다. 도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잠시 가슴팍 주머니를 눌러보았다. 낡은 사진 한 장이 전해주는 온기는 그녀가 이 고된 노동을 견디게 하는 유일한 연료였다. 3년 전 아들의 사업 실패로 온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던 날을 도연은 생생히 기억한다. 며느리의 떨리던 손등과 꼭 다시 찾으러 올게요라며 울먹이던 그 목소리. 그날 이후 도연에게 삶은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버텨내는 전쟁터였다. 칠순의 노인이 강남의 화려한 빌라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하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며느리의 고향 친구가 이 근처 고급 주택가에 살고 있다는 단서 하나를 붙잡고 무작정 이곳으로 뛰어든 것이었다. 오전 10시 서재 문이 열리며 서윤이 나왔다. 평소라면 이미 날카로운 정장 차림으로 집을 나섰을 시간이었지만 그녀는 편안한 가디건을 걸친 채였다. 서윤의 얼굴에는 어제의 격정이 지나간 자리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었다. 그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도연이 우려낸 보리차 김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화려한 변호사라는 갑옷을 잠시 내려놓은 그녀의 어깨는 생각보다 작고 가냘팠다. 도연 씨, 어제 제가 드린 질문 기억하시나요? 성벽 안에 갇힌 사람 말이에요. 서윤의 목소리는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도연은 찻잔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그녀의 곁으로 다가갔다. 네, 사모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햇빛을 보고 바람을 맞아야 사는 법이지요. 저 높은 유리창이 세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으로부터 사모님과 민준이를 격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도연의 투박하지만 진실된 말에 서윤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서류 봉투 하나를 밀어냈다. 별거 중인 남편 측에서 보낸 양육권 관련 압박 서류였다. 완벽한 엄마의 모습을 증명하지 못하면 아이를 뺏길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도연은 그 서류들을 보며 자신의 며느리를 떠올렸다. 그 아이도 이런 거대한 벽 앞에서 민우를 품에 안고 얼마나 떨었을까. 도연 씨 사실 도연 씨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소개소 소장님께 언뜻 들었죠. 손자를 찾으신다고요? 도연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신의 가장 아픈 사연이 고용주의 입에서 나오자 경계심보다 먼저 서러움이 북받쳤다.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 끝을 만지작거리는 도연에게 서윤이 조용히 덧붙였다. 제가 도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제 의뢰인 중에 연고가 끊긴 가족들을 찾는 법적 절차에 밝은 분이 있거든요. 도연 씨가 가진 정보가 적더라도 전문가의 시선으로 추적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어요. 도연은 믿기지 않는 듯 서윤을 바라보았다. 얼음장 같던 고용주의 입에서 나온 뜻밖의 제안은 마치 벼랑 끝에서 내려온 밧줄과도 같았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평생 타인의 바닥을 닦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누군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은 실로 오랜만의 일이었다. 오후가 되자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왔다. 아이는 거실에 엄마가 있는 것을 보고는 놀란 듯 멈춰섰다. 서윤은 어색하게 팔을 벌려 아이를 맞이했다. 평소라면 가방 내려놓고 손부터 씻어라는 지시가 먼저였겠지만 오늘은 말없이 아이를 꼭 껴안았다. 도연은 그 광경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주방으로 향했다. 오늘은 매뉴얼에 없는 하지만 아이의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소박한 간식을 준비하기로 했다. 서윤은 민준과 거실 소파에 앉아 아이의 유치원 생활을 묻기 시작했다. 아이의 제잘거림이 대리석 바닥을 타고 흐르며 집안의 정적을 지워나갔다. 도연은 간식을 차려내며 서윤에게 민우의 이름과 생년월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았던 장소가 적힌 낡은 수첩 조각을 건넸다. 서윤은 그 종이를 소중히 받아 가방 깊숙이 넣었다. 기다려보세요, 도연 씨. 이 강남이라는 곳이 차갑긴 해도 때로는 그 차가운 논리가 누군가를 찾는 데는 더 효율적일 수도 있으니까요. 서윤의 말에는 묘한 확신이 서려 있었다. 퇴근길 도연은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평소보다 길게 테헤란로의 야경을 감상했다. 수많은 불빛이 이제는 적대적인 감시의 눈이 아니라 저마다의 사연을 품은 따뜻한 등불처럼 느껴졌다. 도연은 가슴 속 사진을 만지며 중얼거렸다. 민우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너를 만나러 갈 수 있을 것 같구나. 강남의 견고한 유리 성벽은 여전히 높았지만 그 틈새로 흐르기 시작한 온기는 도연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고 있었다. 고된 발걸음 끝에 만난 희망은 노년의 무릎 통증조차 잊게 할 만큼 뜨거웠다. 도연은 어둠 속으로 당당히 걸어 들어갔다. 내일의 해가 뜨면 1202호의 유리창은 오늘보다 더 밝은 빛을 머금고 자신을 기다릴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녀의 가방 속에 든 낡은 수첩 대신 이제는 서윤의 가방 속에 든 민우의 정보가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통로가 될 터였다. 도연은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비릿한 매연 냄새 대신 어쩐지 멀리서 불어오는 흙내음이 섞인 듯 했다. 그것은 희망의 냄새였고 곧 다시 만날 혈육의 살 냄새와도 닮아 있었다.
길고 긴 밤이 지나면 도연은 다시 그 은빛 마천루로 향할 것이다. 이제 그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기적이 잉태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연의 그림자가 가로등 불빛 아래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고 내일을 향해 꼿꼿이 뻗어 있었다. 도연의 손목시계가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평소라면 1202호의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정적 속에 침전해 있을 시간이었지만 오늘 도연은 클라우드 하우스의 육중한 회문을 빠져나와 강남역 인근의 복잡한 이면도로를 걷고 있었다. 서윤이 건네준 작은 메모지 한 장이 도연의 땀 젖은 손바닥 안에서 구겨져 있었다. 그곳에는 며느리의 고향 친구가 운영한다는 작은 인쇄소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화려한 대로변의 빌딩 숲에서 불과 한 블록 뒤로 들어왔을 뿐인데 풍경은 마법처럼 달라졌다.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던 은빛 마천루들은 간데없고 낡은 붉은 벽돌 건물들과 얼룩진 간판들이 다닥다닥 붙어 도연을 압도했다. 고급 디퓨저 향기 대신 코끝을 찌르는 것은 오래된 식당에서 풍겨나오는 기름진 냄새와 매캐한 오토바이 배기음이었다. 도연은 돋보기를 꺼내 메모지의 주소와 건물의 번지수를 번갈아 확인하며 좁은 골목을 누볐다. 무릎의 통증이 걸음을 옮길 때마다 욱신거리며 신호를 보냈지만 도연은 멈출 수 없었다. 3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트릴 유일한 열쇠가 이 골목 어딘가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한참을 헤맨 끝에 도연의 발길이 멈춘 곳은 지하로 내려가는 가파른 계단 앞이었다. 습기 찬 공기가 올라오는 그 입구에는 성일 인쇄라는 낡은 아크릴 간판이 위태롭게 걸려 있었다. 계단을 한 칸씩 내려갈 때마다 도연의 심장 소리가 귓가까지 울렸다. 지하로 내려서자마자 잉크 특유의 비릿한 냄새와 거대한 인쇄기가 돌아가는 기계음이 고막을 때렸다. 먼지가 자욱한 작업대 너머로 작업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파지 뭉치를 옮기고 있었다. 도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입을 뗐다. 혹시 영주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예전에 강원도에서 올라온. 도연의 목소리는 인쇄기 소리에 묻혀 가냘프게 떨렸다. 작업복 차림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도연은 영락없는 시골 노인이었지만 도연이 내민 낡은 사진 한 장을 본 순간 그녀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것은 민우의 돌잔치 날 며느리와 함께 찍었던 유일한 가족 사진이었다. 여자는 잠시 인쇄기를 멈추고 장갑을 벗었다. 기계가 멈춘 지향의 정적 속에서 여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영주 찾는 분이시군요. 그 아이 여기서 한동안 일을 도와줬더랬죠. 민우 데리고 정말 고생 많았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민우라는 이름이 타인의 입에서 나오는 순간 막연했던 희망이 비로소 실체가 되어 눈앞에 나타났다. 여자는 도연을 낡은 소파로 안내하더니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넸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며느리 영주는 낮에는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곳에서 전단지를 접으며 민우의 양육비를 벌었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전 민우의 건강이 나빠지면서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급히 거처를 옮겼다는 소식이었다. 여자는 쪽지 한 장에 새로운 주소를 적어주었다. 강남의 화려함과는 가장 먼 곳, 경기도 외곽의 어느 요양병원 근처였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그 쪽지를 받아주었다. 비록 지금 당장 민우를 품에 안을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안개 속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걸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인쇄소를 나오는 도연의 발걸음은 들어올 때보다 훨씬 가벼웠다. 지하의 어둠을 뚫고 지상으로 올라오자 다시 강남의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도연은 다시 클라우드 하우스로 향했다. 오후 청소 시간을 맞추기 위해 서둘러야 했다. 1202호로 돌아가는 길, 도연은 길가에 핀 이름 모를 들풀 하나를 보았다. 보도블록 틈새를 뚫고 꿋꿋하게 자라난 그 풀이 마치 자신과 며느리, 그리고 민우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리 차가운 대리석과 유리 성벽이 에워싸고 있어도 생명은 그 틈새를 찾아 기어코 싹을 틔우는 법이었다. 1202호에 들어서자 서윤이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는 기척을 느낀 서윤이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이전의 차가운 검사가 아니라 도연의 행방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인간적인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도연은 말없이 서윤에게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다. 입 밖으로 내뱉지 않아도 두 여인 사이에는 이미 깊은 이해와 연대감이 흐르고 있었다. 도연은 다시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이제 이 바닥은 단순히 남의 집 일을 돕기 위한 공간이 아니었다. 민우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신성한 수행의 장소였다. 닦고 또 닦아내는 그 정성만큼 민우를 만날 시간도 가까워지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해가 저물며 강남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도연의 그림자가 대리석 바닥 위에 길게 늘어졌다. 그 그림자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으며 내일을 향해 당당히 뻗어 있었다. 강남의 마천루를 뒤로하고 달리는 광역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문에 머리를 기댔다. 차창 밖 풍경이 화려한 유리 성벽에서 낮은 상가 건물로 그리고 이내 짙은 녹음이 우거진 외곽의 풍경으로 변해가는 동안 도연의 손은 가방 속쪽지를 놓지 못했다. 인쇄소 여자가 적어준 주소는 경기도 변두리의 한 요양병원 인근이었다. 며느리 영주가 몸이 아픈 민우를 데리고 마지막으로 머물렀다는 그곳은 도연이 매일 아침 닦아내던 1202호의 대리석 바닥만큼이나 멀고도 아득하게 느껴졌다. 버스에서 내리자 비릿한 흙내음과 낮은 산등성이에서 내려온 안개가 도연을 맞이했다. 강남의 정제된 공기와는 다른 투박하고 축축한 공기였다. 도연은 낡은 지도를 보며 병원 뒷골목에 자리한 허름한 빌라 단지로 향했다. 길가에는 먼지가 자욱한 트럭들이 서 있었고 담벼락마다 넝쿨 식물들이 제멋대로 엉켜 있었다. 무릎은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었지만 도연은 가슴팍에 품은 사진 속 민우의 미소를 떠올리며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 다 왔다 민우야. 이제 정말 다 왔어. 도연의 입술이 소리 없이 달싹였다. 주소지에 적힌 건물은 지은 지 수십 년은 되어 보이는 낡은 5층 연립주택이었다. 도연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3층 계단을 올랐다. 302호. 칠이 벗겨진 철문 앞에 서자 도연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문틈 사이로 희미하게 풍겨나오는 익숙한 냄새가 있었다. 그것은 1202호의 인공적인 향기가 아니라 오래된 이불에서 나는 쿰쿰한 냄새와 누군가 정성껏 끓인 미음의 구수한 향이었다. 도연은 차마 초인종을 누르지 못한 채 문고리를 붙잡고 한참을 서 있었다. 만약 이 문 뒤에 그토록 그리워하던 얼굴이 없다면 그 절망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안쪽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한 여성이 쓰레기 봉투를 든 채 밖으로 나왔다.
낡은 티셔츠에 초췌한 얼굴, 하지만 도연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이자 민우를 품에 안고 거친 세상을 버텨온 며느리 영주였다. 영주는 눈앞의 시어머니를 보고 손에 든 봉투를 떨어뜨렸다. 두 여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엉켰다. 놀라움과 죄책감, 그리고 형언할 수 없는 그리움이 복잡하게 뒤섞인 침묵이 복도를 가득 채웠다. 어머니, 여기를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영주의 목소리는 젖어 있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영주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며느리의 손등을 어루만지며 도연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다. 영주는 도연을 방 안으로 안내했다. 비좁은 단칸방이었지만 햇살이 잘 드는 창가 쪽 침대에는 작은 아이가 곤히 잠들어 있었다. 3년이라는 세월 동안 부쩍 자란, 하지만 병색이 완연해 파리해진 얼굴의 민우였다. 도연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아이의 곁으로 다가갔다. 꿈속에서도 수만 번 불렀던 이름이 목구멍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이가 깰까봐 차마 소리 내어 부르지 못했다. 도연은 민우의 마른 손을 가만히 잡았다. 1202호의 차가운 대리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살아있는 인간의 뜨거운 온기가 도연의 손바닥을 타고 심장까지 전해졌다. 아이의 손등에는 잦은 주사 자국이 선명했다. 영주는 눈물을 훔치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민우가 희귀 난치병 판정을 받은 뒤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강남 인쇄소를 떠나 이곳 병원 근처로 옮겨왔다는 이야기였다. 며느리는 도연에게 짐이 되기 싫어 연락을 끊었다며 고개를 숙였다. 도연은 영주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아니다, 영주야. 내가 민우를 이렇게 지켜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할머니가 왔다. 이제 혼자 두지 않을게. 도연의 목소리는 비록 갈라졌지만 단단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서 서윤이 건네주었던 봉투와 그동안 모아온 쌈짓돈을 꺼내 영주의 손에 쥐어주었다. 그것은 단순히 종이 조각이 아니라 도연이 강남의 차가운 성벽 아래에서 무릎을 굽히고 바닥을 닦으며 모아온 고결한 희생의 결정체였다. 잠에서 깬 민우가 희미하게 눈을 떴다. 아이는 낯선 노인을 보고 잠시 갸우뚱하더니 이내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혈육의 온기에 방긋 미소를 지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도연은 아이를 품에 꼭 안았다. 1202호의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던 그 눈부시고 차가운 빛보다 이 좁고 남루한 방안을 채우는 민우의 숨결이 훨씬 더 찬란했다. 도연은 병원을 나서는 길에 강남의 하늘을 떠올렸다. 그곳의 사람들은 여전히 유리 성벽 뒤에서 완벽을 연기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서윤도 민준이도 각자의 외로움과 싸우고 있을 터였다. 도연은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1202호의 대리석을 닦는 일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노동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번 돈과 그곳에서 얻은 연대는 이제 민우를 살리고 며느리를 일으켜 세우는 희망의 동력이 될 것이었다. 다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창밖을 보며 미소 지었다. 안개는 거쳤고 지평선 너머로 저녁놀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다. 도연의 가방 속에는 이제 낡은 사진 대신 민우가 서툰 솜씨로 그려준 비뚤비뚤한 꽃그림 한 장이 들어있었다. 강남으로 향하는 도연의 발걸음은 이제 더 이상 고달프지 않았다. 그녀는 기도가 어떻게 현실이 되는지,
그리고 가장 차가운 곳에서 어떻게 가장 뜨거운 꽃이 피어나는지를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다. 도연은 다시 한번 다짐했다. 내일 아침 그 은빛 마천루의 문을 열 때 그녀는 이전과는 다른 가장 당당하고 따뜻한 강남의 그림자가 되어 그곳을 밝힐 것이라고. 도연이 클라우드 하우스 1202호의 육중한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집안은 평소와 다른 기운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제의 재회로 인해 도연의 눈가는 여전히 붉게 충전되어 있었고 그녀의 몸에서는 낯선 흙내음과 요양병원의 소독약 냄새가 미세하게 배어나왔다. 하지만 도연의 걸음걸이는 이전의 구부정한 모습이 아니었다. 무릎의 통증은 여전했으나 가슴 속에 품은 민우의 숨결이 그녀의 척추를 꼿꼿하게 세워주고 있었다. 서유는 거실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도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식어버린 커피잔과 함께 도연이 어제 건네주었던 낡은 수첩 조각이 놓여 있었다. 도연이 들어오는 소리에 서유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 중대한 결심을 마친 듯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도연 씨, 어제 다녀오신 거죠? 찾으셨나요? 서윤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도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낡은 가방에서 민우가 그려준 비뚤비뚤한 꽃그림을 꺼내 보여주었다. 거친 도화지 위에 그려진 노란 꽃 한 송이가 이 완벽하고 차가운 대리석. 거실의 풍경과 충돌하며 묘한 이질감을 자아냈다. 서유는 그 투박한 그림을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길게 숨을 내뱉었다. 제가 어제 알아본 바로는 민우가 앓고 있는 병은 국내에서도 치료 사례가 드물지만 제가 자문을 맡고 있는 대형 병원의 재단에서 지원하는 희귀병 케이스에 해당할 수 있어요. 법률적인 절차는 제가 모두 검토했습니다. 며느님과 민우가 강남 근처의 병원으로 옮겨올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어요.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다. 서윤이 내민 것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유리 성곽 안에 갇혀있던 한 여성이 자신보다 더 깊은 심연에 있던 또 다른 여성을 향해 내민 구원의 밧줄이었다. 도연은 서윤의 손을 꼭 잡았다. 매끄럽고 차가운 변호사의 손이었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박동은 도연의 거친 손마디만큼이나 뜨겁게 고동치고 있었다. 사모님, 어찌 이런 은혜를. 제가 평생 이 집 바닥을 닦아도 갚지 못할 은혜입니다. 도연의 눈물이 서윤의 손등 위로 떨어졌다. 서윤은 도연을 부축해 소파에 앉히며 나직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도연 씨. 은혜가 아니에요. 저도 민준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 집을 무균실로 만드는 게 아이를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걸요. 도연 씨가 민우를 찾기 위해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은 것처럼 저도 제 아들을 위해 진짜 집을 만들어주고 싶어졌어요. 이건 우리가 함께 아이들을 지키는 일입니다. 그날 오후 1202호의 풍경은 기적처럼 변하기 시작했다. 서윤은 처음으로 자신의 서재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기밀 서류들이 가득하다며 도연조차 접근을 금했던 그 금단의 구역이 민준이가 마음껏 뛰어놀고 도연이 따뜻한 보리차를 나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었다.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는 서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며느리 영주와 민우가 이 근처 병원으로 옮겨오면 나누어 먹을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강남의 마천루 위로 저물어가는 노을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것은 도연의 앞치마에 묻은 얼룩을 씻어내고 서윤의 차가운 미소를 녹여내는 황금빛 축복이었다.
도연은 걸레질을 멈추고 창밖을 보았다. 수만 개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테헤란로의 야경은 이제 거대한 미로가 아니었다. 그 빛들은 이제 민우가 탄 구급차가 달려올 길을 밝혀주는 이정표였고 영주가 다시 희망을 품고 걸어올 환한 가로등이었다. 도연은 다시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았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비질은 고된 노동이 아니라 민우를 맞이하기 위한 신성한 의식이었다. 1202호의 대리석 바닥은 이전보다 훨씬 더 깊고 투명한 빛을 내고 있었다. 그 빛 안에는 도연의 눈물과 서윤의 용기,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두 여성의 절실한 기도가 촘촘히 새겨져 있었다. 강남의 심장부에서 가장 차가운 유리 성벽 안에서 가장 뜨거운 인간의 연대가 꽃을 피우고 있었다. 도연은 이제 안다. 자신은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며 이 집의 진정한 온기를 지켜내는 든든한 파수꾼임을. 강남의 하늘이 유난히 투명하게 개어 있었다. 며칠간 도심을 짓누르던 탁한 매연과 습한 공기는 간밤의 바람에 씻겨 내려갔고 클라우드 하우스의 통유리 창은 마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맑은 빛을 투과시켰다. 1202호의 거실 한복판, 도연은 평소보다 더 정갈하게 앞치마를 고쳐 메고 현관을 응시했다. 그녀의 거친 손마디는 긴장으로 인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새벽 이슬을 머금은 댄잎처럼 싱그럽게 빛나고 있었다. 이윽고 육중한 현관문이 열리고 휠체어에 앉은 작은 아이와 그 뒤를 지키는 초췌한 여인이 들어섰다. 3년이라는 긴 이별의 터널을 지나 서윤의 도움으로 강남의 대학병원에 입원하게 된 민우와 며느리 영주였다. 휠체어 바퀴가 대리석 바닥 위를 구를 때마다 도연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다. 민우는 낯선 화려함에 잠시 주춤거렸지만 마중 나온 도연을 발견하자마자 파리한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띄었다. 할머니. 아이의 작은 외침이 거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도연은 달려가 민우를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은 여전히 가냘팠지만 도연의 가슴에 닿은 심장 박동은 그 어느 때보다 힘차게 고동치고 있었다. 며느리 영주는 이 눈부신 공간이 믿기지 않는 듯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훔쳤다. 도연은 영주의 거친 손을 꼭 잡았다.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보다 더 깊은 위로가 두 여인의 맞잡은 손을 통해 흘러갔다. 소파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던 서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그녀의 곁에는 유치원 가방을 맨 민준이가 서 있었다. 서윤은 냉철한 변호사의 가면을 완전히 벗어던진 채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도연의 가족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민우 군, 그리고 영주 씨. 이곳에 머무는 동안은 아무 걱정 마세요. 병원 절차는 제가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부드러운 온기가 서려 있었다. 민준이는 처음 보는 또래 친구 민우가 신기한 듯 다가와 자신의 소중한 장난감을 내밀었다. 강남의 완벽한 무균실을 꿈꾸던 서윤의 거실은 이제 두 가족의 웃음소리와 눈물, 그리고 아이들의 제잘거림으로 채워진 진짜 사람 사는 집이 되어가고 있었다. 도연은 주방으로 향했다. 이제는 서윤의 허락이나 매뉴얼이 필요 없었다. 그녀는 정성을 다해 끓인 따뜻한 미음과 서윤의 가족을 위한 소박한 차를 준비했다. 주방에서 풍겨 나오는 구수한 냄새는 인공적인 향수 냄새를 지워버리고 집안 구석구석을 채웠다. 냄새나는 요리를 금지했던 서윤이었지만 지금 그녀는 그 냄새를 맡으며 가장 평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저녁 무렵 통유리창 너머로
강남의 야경이 별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대한 유리 성벽처럼 차갑게만 느껴졌던 빌딩 숲의 불빛들은 이제 도연에게 적대적인 감시의 눈이 아니었다. 그것은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이웃의 등불이었고 민우의 쾌유를 비는 축복의 촛불처럼 보였다. 도연은 1202호의 대리석 바닥을 다시 한번 닦았다. 하지만 이번에는 먼지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소중한 인연들이 딛고 설 자리를 축복하기 위한 손길이었다. 서유는 민준이와 민우가 함께 그림을 그리는 모습을 보며 도연에게 다가와 나직이 속삭였다. 도연 씨 고마워요. 이 집의 바닥만 닦아준 게 아니라 제 다친 마음의 먼지까지 모두 닦아주셨네요. 도연은 인자하게 웃으며 서윤의 손을 어루만졌다. 칠순의 노파와 화려한 변호사, 가사 도우미와 고용주라는 벽은 이미 허물어진 지 오래였다. 두 여인은 창밖의 서울을 바라보며 깊은 연대의 침묵 속에 잠겼다. 강남의 가장 높은 곳, 가장 화려한 아파트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를 구한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차가운 물질의 시대에 잃어버렸던 인간의 온기를 되찾은 승전보였다. 도연은 가슴팍 주머니 속에서 이제는 낡아버린 민우의 사진을 꺼냈다. 그리고 그 곁에 민준이가 그려준 꽃그림과 영주의 거친 손등에서 느껴졌던 온기를 함께 포개어 넣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 화려한 도시의 가장 깊은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었고 차가운 대리석 아래에서도 기어코 싹을 틔우는 강인한 민들레였다. 밤은 깊어갔지만 1202호의 불빛은 꺼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피어오른 온기는 유리 성벽의 틈새를 타고 흘러나가 차가운 강남의 거리를 조금씩 데우고 있었다. 도연은 잠든 민우의 이마를 짚으며 나직하게 기도를 올렸다. 내일의 태양이 뜨면 이 유리 성 안에는 오늘보다 더 눈부신 생명의 빛이 가득할 것임을 믿으며